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며 반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네, 문다혜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문다혜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지 13일 만입니다. 지금 2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초 예상됐던 1시간 반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문 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면서 모든 분께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고로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도 자신의 사과를 받아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다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정황까지 알려지며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다혜 씨의 음주운전 경위를 포함한 사고 당일 행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찰서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다혜 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목 등을 다친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진단서의 제출 여부가 이번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 기사는 다혜 씨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진단서가 없으면 다혜 씨가 피해 기사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위험운전 치상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문다혜 씨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운전 치상 등 추가 혐의 적용 없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보통 벌금형에 그칩니다. 벌금 액수는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불법 주차나 신호지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사안입니다. 소환조사 관련해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마침 해당 수사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의 불기소 결론 하루 만에 중앙지검 국감이 열린 셈인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애초 검찰 수사팀은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단 민주당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등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사 초기 영장을 청구했던 건 김 여사의 별도 특혜 협찬 의혹 사건 관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한 점을 들어 거짓말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를 내놨을 거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계좌 추적과 함께 온갖 영장을 청구하며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에는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시엔 피의자 특정조차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했던 것이기 네. 때문에 특정이 안 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는 알겠습니다. 기각이 됐고 어떤 건 발부됐던 것인지 네.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오가며 이 국정감사 시작 1시간 만에 회의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치도 첨예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놓고서 개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요.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해명 등 이 3대 요구까지 공개 제시한 만큼 둘 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엔 이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친한계 내부적으론 이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만남에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수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친윤계 한 인사는 YTN에 이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항복하라는 것이냐는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한 대표의 공개 제안을 두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정성스럽게 다뤄주지 않고 던져주면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을 선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거란 걸 유념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있는데 이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에 이 지도부 차원의 공유가 이뤄졌다며 진행하는 거로 결론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가을 호우가 쏟아질 전망인데 많은 곳은 최고 120mm로 예보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인데요. 서산 수석동에는 조금 전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 강서구 등 일부 지역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부 지역으로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태안과 당진, 서상 등 충남 서해안과 경기도 화성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대조기가 겹치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진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현재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군산과 김제, 부안 지역에 이어서 오후 3시 반부터는 홍성과 태안, 당진, 또 서산과 보령 등으로 더 확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더 확대하겠고 전해상과 해안으로도 풍랑과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고 충청과 수도권 지역으로는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으로는 최고 12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고 부산 등 남해안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해안과 내륙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을치고 더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 낮부터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 밤사이 중부 내륙은 기온이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하겠는데요.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9도, 파주와 철원 5도, 연천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원 상가는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 주말 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낮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려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 수준의 쌀쌀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 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남북 단절 조치의 속도를 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더는 동족이 아닌 적국이라며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군 간부들에 둘러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책상 위에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지도 상단엔 서울로 보이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개성과 중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북한군 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으로 거듭 규정한 것으로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남북 연결 육로 폭파는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동족의식은 물론 통일이란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한 정황을 공개한 당일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건데 남측에 대한 보복 도발을 적국에 대한 합법적 행동으로 포장하며 압박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인기 사건과 같은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 곧장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인 재발 방지, 확산 방지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이 외신에 제공한 남북 연결도로 폭포 영상을 사용한 걸 시인하면서도 북한 매체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는 한국 언론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장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런 가운데 육군은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하겠다는 각오로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동원한 야간 실사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3주 동안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참가 규모를 늘린 연례적 야외 기동 훈련인 2024 호국 훈련을 시행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입점 판매업체가 입은 손실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먼저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한 결제 대행업체가 판매 대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이나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입니다. 판매대금 관리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 대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 이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네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서 여야가 지금 서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런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 법무부 장관한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사망 선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딴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참 그럴 수 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번 그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치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쪽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검찰을 비판도 할 수 있고 옹호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검찰 결정을 무조건 잘 됐는데 비판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법치의 사망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물론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표현이 좀 과도하게 좀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면은 공당의 대표니까 좀 수위를 좀 조절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 다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조목조목 어떤 검찰이 어제 4시간에 걸쳐서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조목조목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으면은 국민들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호응을 했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법치의 사망이나 딱 한마디로 해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사실 불기소가 예견 다 돼 있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드러내놓고 환영할 수는 없는 지금 입장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이 워낙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반대쪽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검찰의 발표로 말미암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여론과 이 야당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느냐 이게 숙제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법조인이시잖아요, 변호사님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많은 지금 이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마뜩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게 나왔을 때 과연 이 하나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어떤 상식적인 요구를 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 말은 결국은 저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니까 어떤 검찰이 어렵겠지만은 기소를 해서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검찰의 발표를 보니까 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도
무혐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가 없다. 예, 간접적인 정황은 뭐 있지만은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 예, 있죠? 우리가 뭐 이거하고는 관계 없지만 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이런 예, 말하고 예. 비슷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네. 어떤 이런 그 내밀한 사건, 서로 간의 의사 연락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예. 그다음 법원에서 이걸 딱 판단을 무죄로 받으면 아주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정황 증거, 검찰도 인정했습니다. 예. 몇 개는. 근데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검찰이 결국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네. 김상일 평론가는 어제 불기소 네. 결정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어느 정도 했죠. 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제가 소망했죠. 네. 저에게 금지된 것을. 네. 4시간 동안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기자들을 상대로. 그 네. 설명 내용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그 설명에 납득이 갔습니까? 그러니까 납득을 한다는 건 검찰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고 완결성이 있다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예. 검찰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예요. 예. 근데 직접 증거가 없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안 찾았잖아요. 예. 열심히 안 찾았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지금 오늘 또 국감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영장 신청도 안 했다고. 예. 예?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그 원리를 우리가 법치의 원리라고 해요. 예. 그 법치가 공정성, 형평성이 깨짐으로써 예. 결국은 법치라고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좀 과도한 표현을 썼다는 말씀도 맞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그 내용 면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는 저는 인정이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거를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설명하면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을 텐데라는 어떤 의구심을 국민한테 없앴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은 어떤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저거 압색해서 봤나? 저걸 확인을 어떻게 했지? 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서 이거는 충분한 증거가 못 돼. 여기서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예. 여기에 부족하면은 이 정황을 좀 더 파보려는 행위들을 했다는 걸 국민한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뒤져보고 이런 데까지 조사해보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게 국민 납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은 할 수 없었고 예. 그냥 지켜만 봤을 겁니다. 민주당 전에 예. 조금만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 법치의 사망이라고 하는 건 공정과 상식 예.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그런 말 안 된다고 한 예. 이유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까? 본인은.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예. 재판 연기, 변경 무슨 받은 사람이 예. 이번에 공정과 상식에 진짜 김상일 평론가 잘 말씀하셨는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예. 법치의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어제 바로 네. 불기소 결정이 나오니까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어요. 그렇죠. 네. 그 특검법 네. 발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 예. 그거는 협상을 위해서 원래 좀 약간 예. 과한 주장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야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민주당이 좀 과하게 하는 것처럼 예. 여당의 주장도 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리적인 걸 모여가지고 찾아서 네. 합리적인 특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여권이. 왜? 예. 문제가 지적되는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그거를 해야죠. 근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은 예.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그건 아니야, 잘못했어, 예. 나빠 이렇게만 하면 예.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썸업 그 총계를 내보면요 예. 마이너스예요. 여당한테 예. 정권한테 마이너스 뭡니까?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네거티브가 조금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이라도 네거티브가 더 있으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탄핵을 그 특검법을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예. 조금이나마 네거티브가 여당 쪽에 누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너무 현실성 없는 걸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왜? 본인들한테 계속 네거티브가 쌓이고 국민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불신이 쌓여가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저는 뭐 야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알면서 타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 권력을 과신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민을 기다려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을 기다려주고 큰 한 걸음으로 가야죠. 우리 기다리고 더 큰 한 걸음을 함께 강력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좀 조급하기도 하고 좀 과유불급이다. 인내와 절제가 좀 없어 보이는 걸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까? 네, 그걸 떠나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에 그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거는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까지도 별 의미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걸 만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수사 결과는 있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못마땅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어떤 직무에 관해서 위헌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내부 심정적으로 그렇게 위헌 위법을 할 요량으로 무혐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리에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탄핵으로 바로 가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사법부 공무원,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판사, 검사한테 대한 이런 탄핵의 남발은 있죠. 결국은 입법부가 사법적인 판단에 개입한다는 직접적인 개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제도나 특검을 통해서 개입하는 거는 그건 제도가 있으니 맞는데 수사하는 거 하나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러면 이거는 정말 그 수사에 개입, 수사나 재판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그 특검이나 이런 걸로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특히나 검찰총장의 탄핵을 갖다 쉽게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제가 보태면요. 말씀하세요. 검찰총장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제도입니다. 제도. 근데 그 제도인데 권력을 중심으로 모든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제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잘못됐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탄핵을 한다. 그럼 권력자 중심의 일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자는 언제나 철인처럼 항상 지고지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종을 원하지만 세종의 가장 큰 문제는 세종 다음이 너무 불행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100% 영원히 믿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지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워낙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금 사안이 돼갔어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탄핵의 칼춤. 민주당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탄핵소추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광란의 탄핵 칼춤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홍수 같은 민심이다라고 맞섰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위험한 탄핵 노름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 당장 중단하십시오.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놓아줬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랑의 시기엔 우리 중 누구조차 길을 잃으면 난파하고 실수하면 징계됩니다. 긴장하며 단결하여 싸울 시간입니다. 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또 탄핵 소추안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통과할 수도 통과를 대부분 했잖아요. 통과가 되죠. 예. 네, 처음은. 예, 이번에도 바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추진하겠죠.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본인의 수권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수권 능력이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쌓아가는 걸 중심에 굉장히 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좀 자제시키면 오히려 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당이 그렇게 좀 약간 분노하거나 감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야당을 마구 공격하고 나오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헌재가 이거를 빠르게 처리를 해줄 또 의무와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검찰총장 탄핵.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검찰 조직이 총장 뭐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충분히 뭐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게 운영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추경호 저 원내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지만 이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요 김 여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금 국민의 지탄을 어떻게 좀 그거를 누구로 띠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야당을 공격하는 걸로 막으려고 한다? 국민들은요 지금 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국민을 더 설득해야 한다. 그렇죠. 국민은 지금 저런 모습을요 대통령 눈치 보기, 납작 엎드리기, 꼬리 흔들기 뭐 이렇게로 지금 본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방탄으로 보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 국민 여론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직무상의 지위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 이걸 탄핵으로 문제 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수사검사도 아니고 보고만 받는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은. 이 주요 사건은 이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찰총장까지 마치 수사에 직접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변하라 한 듯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있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재판 보십시오. 용산 경찰서의 서장이나 이런 분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청장, 그다음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직무상의 어떤 의문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이태원 참사에 관련했다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게 탄핵이라는 말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구 남발하는 것은 있죠. 법원에 가서도 당연히 안 되는 사건인데 헌법재판소라고 뭐 달리 판단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국정운영평가부터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9월 넷째 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2%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9%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요. 긍정평가는 외교가 가장 높게 차지했고 부정평가에 경제민생 물가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공개 활동 줄여야 한다 67%, 현재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관련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 필요 없다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으로 나왔네요.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이죠. 예. 저게 특검을 도입해야 되냐라고 단순하게 물어서 예.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는 거지만 예.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마저도 이렇게 그 OX의 선택에서 O를 예. 선택한 거는요. 그만큼 뭐랄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저기에 찬성한 분들 중에서 지금의 특검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누가? 정권과 여권이. 이거를 빨리 예. 자각하시고 예. 바로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저 퍼센테이지가 선거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예. 저는 그나마 국정운영평가의 부정이 늘어나지 않고 예. 긍정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저는 예. 뭘로 보냐면 예.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저는 오히려 보수층이 저기를 대안 삼아서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저게 유지되는 거지. 예, 예. 저는 이번 주에 예. 10%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 그리고 금정선거도 굉장히 박빙이거나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요? 네, 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한 승부수를 던졌더라고요. 자기 정치 생명이 거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예. 정도의 예.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수층에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 또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아까 여론조사에서 이념 성향별로, 예. 그다음 지역별로는 자세하게 예, 안 예. 나왔지만은 지금 예. 보수나 중도, 그다음 지역 경남 이런 예. 쪽에서도 이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정 지지층 빼놓고는 예. 이게 그 보수층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길 바래서 특검이나 예. 이런 데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국정 예. 운영 또 예. 수행 능력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으니까 예.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특검이나 뭐든지 좋은데 예. 빨리 좀 클리어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훌훌 털고 진짜 자기가 원래 원하던 뭐 경제라든가 외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예. 안 되니까 이 보수나 이런 그 TK, PK에서도 이런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매듭이란 표현을 썼네요. 다음 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한동훈 대표.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와 친윤계의 온도차가 좀 보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 문제로 해서 당이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 정치는 김 여사의 늪에 빠져서 김 여사의 논란에 빠져서 계속 김 여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독대의 자리에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훨씬 수용성이 나아졌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상황에서 가면 이제 단판 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표를 하실 때 독대 자리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동훈 대표 역할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뭐 윤한 독대는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저는 용산도 예. 절박함을 어느 정도는 특히 참모들은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네. 문제는 뭐냐? 그 절박함의 수위가 충분히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또 뭐 똘똘 뭉쳐서 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독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미리 질른 거예요. 지금 3대 요구안 말씀하시는 것 3대 같은데요. 요구안을 미리 질른 겁니다. 예. 저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예. 절차 협조.
그렇죠. 자, 이 수용할 수용 다 할 수 있을까요? 민심을 아신다면 수용을 하셔야죠. 예, 좀 아까 예. 우리 갤럽 조사 예. 보셨잖아요. 네. 저거 전부 다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53%가 찬성이에요. 예. 보수층의 63%가 찬성입니다. 예. 예? 이미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예.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예. 본인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동훈을 설득할 수 있어. 아직도 명태균을 거짓말쟁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이슈를 덮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용산 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들을 때 예.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네. 다행한 것은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일각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나락이다라는 걸 알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의 늪에 이제 매듭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매듭 지어야죠. 네. 매듭 안 짓고는 지금 아직 2년 반이 남았는데 예.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바로 좀 전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예. 인터뷰 보셨는데 아직도 예. 어떤 대통령 위주로 모든 네. 걸 생각하는 이런 그 충성파가 있다는 게 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문제다. 예.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게 예. 대통령실에서 아직 문제를 인식을 갖다가 그렇게 못했다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뭐 눈과 귀가 있다면 지금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이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과 어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금 저도 뭐 중앙일보라든가 모든 언론 매체의 그 논설위원들 글도 보지만은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예. 선택해야지 두 개 다 살리겠다. 지금 상황이 이게 초기 같으면 그런 말씀도 맞는데 지금 아까 우리 여론조사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지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돌아서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20%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콘크리트 중에서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만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으로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본전 시기와 다름이 없는데 선거 다음 날 대통령실을 향해 포문을 여는 게 적절하냐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좀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인 거예요. 저런 분들이 어떤 공익이나 나라나 당이나 미래, 공을 앞에 두지 않고 사를 앞에 두시는 분이죠. 선사, 후공하시는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혁 의원이 매듭을 져야 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매듭이라는 표현이 마디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나무가 쭉 크려면 마디가 있어야 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력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대나무가 성장하면서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냥 꺾여버립니다. 중간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매듭을 지어서 마디를 만들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나무, 윤석열 정권이라는 대나무는 부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오늘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몇몇 그 보수 그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그게 6.29 선언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후보였죠. 당대표자 후보였던 1987년. 그러니까 국민항쟁에 대한 응답으로 그거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는 식으로 대통령 했단 말이죠. 그렇죠. 선언이었습니다. 직선제 선언하고 어떤 기본권을 확충해주고 정당의 어떤 선거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좀 더 자유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선언해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3대 요구를 하면 3대 요구를 적정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6.29 선언식에 이거를 내놓고 가면 매듭을 짓고 마디를 만들어서 그 마디, 탄탄한 마디를 기반으로 이제는 한 발을 뛰려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으니까 물밑 접촉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예. 솔직히 말씀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지금 현실과 어떤 당위 이 그렇군요. 사이에서 곤혹스럽기 때문에 예. 어떤 한동훈 대표라든가 예. 김종혁 그 최고의 어떤 말이 지금 메아리가 없는 거고요. 예, 제 예. 생각에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가 예. 총선 결과 나타난 거 아니냐 해서 네. 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번에 3대 제 과제 예. 제시한 게 사실은 전부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4월에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가시적인 조치가 예. 어떤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예. 제2부속실에 관한 건물 뭐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있죠. 예. 만일 똑같은 대응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아무도 감동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이번에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공개적인 활동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지. 예, 이념적으로 이념을 서로 바꿔라 뭐 6.29 선언 같이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예.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주 초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어떤 6.29 선언 같은 네. 그러한 파격적인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12일 선언이나 12 선언이나 예. 12.3 선언이나 하지만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발의가 됐고 통과하면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제2요건 행사하면 다시 또 재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4표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 이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안에 대해서 추가 이탈이 더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예. 우리가 안을 내자. 예. 그리고 조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자. 수정안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든다. 그렇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자. 예. 민주당에서 뭐 합리적인 뭐 검사 그 추천 방안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예. 그 정도 요구를 받아주는 조건부로 찬성을 하자. 예.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다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접점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로 이게 바뀌는 그래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죠. 다음 선거 치러야 되고 그다음 자기들 선거도 치러야 되고 당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한 번 하시고 또다시 될 가능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제도상. 근데 그분하고 같이 순장조로 당을 거기에다가 순장을 시켜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조 부총장은 예측 불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탈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볼 때 이번 독대에서 있죠. 대통령실 최상의 어떤 제안은 특검을 만들 때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만들라 이렇게 제안해 버리면은 지금 야당이 계속 자기들 주장대로만 특검을 고르겠다. 여기서 지금 일부 문제가 크게 부각됐었거든요. 그 대통령으로서도 뭐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 뭐 면피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제안이 합의해라. 합의해서 특검을 만들면은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 이게 6.29 선언에 유사한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 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 함의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시면 원로로서 체면 치레를 못하는 것이다. 창피한 줄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은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에 드론이 정찰 중에 발견한 한 남성. 흙먼지 가득한 의자에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가린 상태인데요. 드론을 발견하자 한동안 노려보다가 그대로 손에 들고 있던 긴 막대기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 남성 순찰 중이던 이스라엘군 10대 훈련병들에게 발견돼 총격전 끝에 사망했는데요. 전투가 끝나고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하마스의 수장 야흐야 시나르였습니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하마스의 1인자가 사망하면서 대이스라엘 저항에 타격이 왔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는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 2층 내부로 드론 한 대가 정찰에 나섭니다. 흙먼지 가득한 의자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남자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드론을 발견하자 막대기를 던지며 잠시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영상 속 남성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시나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자 남부 라파 지역 순찰 도중 하마스 부대원 3명을 사살했고 시신 항구가 시나르와 빼닮은 것을 알고 신원을 확인했다며 SNS에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나르가 발견된 장소는 이스라엘군도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시나르가 깊은 땅굴 속에 인질들과 함께 숨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במרחב, באותו מרחב תת-קרקעי בקומפלקס, כמו שמצאנו את ה-DNA שלו כמה מאות מטרים מהמנהרה שבה נרצחו 6 החטופים, הוא שהה שם במרחב. כוחותינו סגרו על המרחב במשך תקופה ארוכה.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시나르가 사망한 장소에서 다량의 현금과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신분증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지난 7월 말 암살된 하니에에 이어 하마스 수장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하마스 고위 지도자가 대부분 사망하면서 이란과 저항의 축에 심각한 타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헤즈볼라 등은 오히려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주 UN 대표부는 SNS를 통해 시나르를 순교자로 추대하며 저항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새로운 확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e was fighting, and this image will make him look like a hero for most Palestinians and most Arabs and most people who are against Israeli occupation and against the oppression that Palestinians are subjected. 국제사회는 하마스의 인질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종식할 전환점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공세를 이어가며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행동도 준비하고 있어 중동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현재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은 크게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나뉩니다. 이 두 단체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이 두 단체의 수장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우선 방금 전해드린 야히야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되면서 하마스의 수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시나르가 사망한 건 하마스 정치국 수장 자리에 오른 지 3개월 만인데요. 전임자였던 이스라엘 하니에도 지난 7월 이란 테헤란에서 사망했죠. 하니에를 암살한 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사망했는데요. 후계자료는 하심 사피에딘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사피에딘 역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직후 하마스와 연대를 선언하며 전쟁에 뛰어든 헤즈볼라의 수장마저 사라진 겁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저항 정신이 거세질 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수장들이 사라지면 사실상 저항의 축이 와해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만큼 그동안 하마스 해체를 가자지구 전쟁의 목표로 내세워온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끝내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백이 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자리가 바로 채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해외 조직 책임자 칼레드 마샬이 하마스의 새 수장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레바논 뉴스 채널 LBCI는 시나리가 사망한 뒤 수장 역할을 마샬이 맡아 대행하고 있고 인질 석방 협상의 주요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샬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정치국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 이후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사죄문을 보냈습니다. 네, 오후 1시 40분쯤에 시작한 조사, 현재 3시간이 넘어가면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다혜 씨가 오늘 출석을 했는데 13일 만에 출석이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잠깐 볼까요? 같이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네, 13일 만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근데 조사가 상당히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뭐 한 예. 3시간 지금 넘어가는 예. 뭐 상황 같은데요. 뭐 네. 일반적으로는 한 서너 시간이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데. 예. 그 왜냐하면 사실상 그 관련된 행위 자체는 예. 그 CCTV 영상 등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어떻게든 음주운전 피의자니까 예. 문다혜 씨의 그 진술과 일치하느냐, 뭐 이 여부를 이제 그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 그런 상황이 혹시 뭐 다른 이유를 대거나 예. 또는 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측정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적정한 절차가 보장이 안 됐다든가 예. 또는 뭐 혹시 뭐 부정하거나 부인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예. 사실상 이제 그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됐어도 예.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 음주를 한 그 식당에 예.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CCTV라든가 또는 주문한 영수증 내용이라든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주량 등을 경찰이 자료를 다 확보하고 네. 그 확보한 것에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그렇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 그 특별히 뭐 부인을 하지 않는 한 뭐 사실상 아마 이번 저녁 시간 예. 전후에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들어갈 때는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취재진에게 사죄문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보냈어요. 뭐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 국민에 대한 뭐 사과의 방점보다는 예. 뭐 제가 그 해석할 때는 그 기사님에 대한 그 사과에 예. 더 많은 또 강조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네. 예. 그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피해자가 이제 기사님인데 그 기사님이 과연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인의 그 혐의 자체가 죄명 자체가 사실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상당히 큰 있습니까?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달라질 수 지금 있습니까? 예. 단순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에서 예. 만약에 그 택시 기사가 내가 지금 정말 그 가슴도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뻑적지근하고 예. 네. 또는 뭐 목도 제대로 예. 평상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예. 그리고 이래서 나는 곧 한번 병원에 이 진단서와 진료를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상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 그 방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이 됐지만 예. 본인의 어쨌든 형량과 관련돼서는 네. 그 기사님의 그 입장과 태도와 앞으로의 그 행동이 상당히 그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지금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예. 뭐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상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 뭐 번복을 하거나 뭐 이런 아. 가능성도 사실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다 번복할 수 있나요? 예. 합의라고 하는 것 이미 자체는 합의금도 받았다고. 예, 뭐 그런데 어쨌든 또 나름대로 이유를 대서 예.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는 이 공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그 합의라고 하는 제도가 예. 예를 들면 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번 그 김어중 씨 그 사건에서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나쁜 의미에서 학습한 효과는 음주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시간에 또 다른 음주를 하게 되면 이른바 그 술타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얻게 되었듯 혹시 뭐 이번 사건에도 위험 운전 치상과 관련돼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나쁜 또 교훈을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겠다라고 혹시 뭐 저희 가상적 그 시나리오입니다만 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 범직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지금 그 반성문의 그 내용 자체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그 딸로서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공적 인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 음주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살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공적인 발언을 한 그러한 것이 지금 뭐 불과 몇 년이 안 된 상황에서 정작 그 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른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격적인 그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뭐 비추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전 문재인 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가 된 구속영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이쯤 되면 막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그 결기 어린 그런 행동을 한 것과는 표현한 것과는 사뭇 그 대비되는 거죠. 몸을 낮췄다. 그만큼 사실상 뭐 저것은 뭐 다른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뭐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 사과문도 별도로 저렇게 배포를 한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뭐 이미 그 택시 기사분한테 손편지도 전달하면서 합의금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는데 뭐 저희 그 개인적인 그 추론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것처럼 근본적인 그 합의 그 조건은 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는 조금 이게 뭐 체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그 합의의 그 조건은 뭐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택시 기사분이 지난 9일 한글날에 문다희씨 측 변호사 만나 형사 합의를 마쳤다라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그 상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몫인데 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게 되면 사실상 그 상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이 안 되고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저 추도를 아주 강하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정말 차가 아주 심하게 파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운전자도 여러 가지 이제 팔이나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만약 입었다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백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따로 뭐 별도의 뭐 상해 진단서가 뭐 필요 없는 상태에서 뭐 경찰이 이건 상해에 이르렀다. 그래서 위험 운전치상에 대한 혐의 적용도 뭐 가능한데 지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뭐 경미하고 더군다나 이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 진단서에 의해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또 상해 진단서도 사실상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암묵적인 그 동의이기 때문에 합의 조건은 그런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 제출 여부, 그러니까 합의 여부가 이 적용 혐의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건데 알코올 수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이 진단서 제출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적용 혐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위험 운전 그 치상죄의 그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이 운전자가 이 알코올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혀가 뭐 꼬인다든가 행동이 불분명하다든가 갈질자로 걷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상당 부분 좀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택시 기사께서도 처음에 진술 자체가 지금 혀가 꼬여서 뭐 말도 못하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CCTV 영상에서 보게 되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 차에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느냐 그 부분은 사실상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 상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이 건강의 완전성을 해야 하는 것,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피해자가 적극적인 협조 아래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고 내가 아프다고 하는 의사표시도 하고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상해가 발생했느냐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그 방조의 혐의가 참고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이 공적 인물인 그 문다혜 씨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술을 더 이상 안 먹게 했는데 부추겼다든가 또는 이제 그만 먹고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운전을 이렇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것은 아닌가라고 등에 관한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영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1인 남성 또 2인 남성 근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1인 남성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분이 이 참고인의 그 입장에서 방조 혐의가 있는가에 관한 뭐 조사가 있을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타 법규 위반한 혐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CCTV에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시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른 뭐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주차한 장소 자체가 이제 불법 주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용산구청 아마 CCTV에 그것이 다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증거는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칙금 발부는 가능한 것이죠. 사실 그 시점에서도 뭐 일정한 뭐 신고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통상 그 교통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 처분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 도과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그 CCTV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처분도 가능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처분의 그 대상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벌점 등이 부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좌회전도 하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이를테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모습 비슷하게 있어서 행인들이 움찔움찔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난폭 운전의 혐의도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 그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행동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상태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뭐 난폭 운전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서 그것은 이제 그 범칙금의 행정처분으로 가름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1시 40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5시가 다 돼가니까 3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보통 한 번의 조사가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한 번 더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알려진 사실과 그 영상 등에 찍힌 내용 등이 특별히 그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1회에 모든 조사 자체가 이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CCTV도 다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추돌을 한 뭐 그런 모습에 관한 그 택시 기사 차량의 CCTV 영상도 뭐 사전에 다 분석이 되었던 것이고요. 뭐 다른 영상도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인을 하거나 뭐 부정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1회의 조사로 다 종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검찰 재판에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종 처분은 보통 언제쯤 나옵니까? 일단은 지금 사람이 심하게 다쳤거나 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소위 뭐 뺑소니라든가 운전자 바꿔치기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벌금보다는 사실상 그 실형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식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테면 그 벌금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아니고 소위 그 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약식 기소는 그 벌금이 이제 그 예상되는 경우에 재판이 아니고 약식 기소로 약식 기소로 되고 이제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소위 그 약식 명령이 그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벌금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약식 명령이 그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기간과 관련돼서는 보통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비근한 예가 그 이 용산의 그 선임 그 행정관이 사실 음주운전을 6월 달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8월경에 약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제가 기억하기는 하면 지난주에 그 800만 원의 그 약식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 본다면 보통 한 4개월, 5개월 남짓 그 벌금으로 이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보통 벌금형은 얼마 정도 요즘엔 나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8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슈가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돌은 그때 한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1,500만 원의 그 약식 명령으로 최종 양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전동 스쿠터였잖아요. 네. 근데 뭐 일반 차량과 차이가 없나요? 형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전동 뭐 스쿠터든 뭐 오토바이 뭐 이든 뭐 차량이든 어쨌든 도로교통법상에 그야말로 이제 그 운행 장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음주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그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일련의 조항들이 그대로 이제 뭐 적용된다고. 법 적용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안과 당진, 서산, 인천, 웅진에 낮 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도 오후 2시 50분부터 호우주의보를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서산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이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도 오후 4시 30분부터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령 지역은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과 경기도 안산, 시흥, 김포, 평택, 화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없이도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데다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전부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팬이 폭행당한 사건을 방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수 제시와 소속사의 전속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소속사 DOD는 향후 활동에 대해 제시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시의 요청으로 오늘부로 전속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곡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한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10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불법 도박 누리집 9개를 만들어 5천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문자 광고나 친구의 권유로 누리집을 접한 뒤에 축구와 룰렛 등 1분 안에 승패가 확인되는 단순한 형태의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과 회사 돈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천억 원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겁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지난 10년간 30만 원에서 55만 원 선을 오갔던 고려아연 주가가 경영권 분쟁 이슈로
8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면서 최 회장이 현재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매수 종료 시점에는 회사가 1조 3천억 원 손실을 볼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미 영풍도 공개 매수가를 83만 원까지 올렸는데 83만 원은 괜찮고 89만 원은 적절치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사주 취득은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의 본업인 재련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이 중단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높은 채소값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나 생강 같은 김장 양념 재료의 가격들이 그나마 하락하고 있지만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김장 재료 가격을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꼼꼼히 재료를 살피는 소비자들. 여전히 높은 배추 가격이 야속합니다. 손자 김치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서 올해는 김치값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김치. 양배추 김치 다만 먹고. 비싼 배추김치를 피해 다른 재료를 찾지만 무와 열무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처럼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지난해 평균이 2,400원 정도인데 어느새 3,200원,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평균가와 비교해 최근 배추와 무, 열무의 가격은 대부분 30% 이상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김장 재료인 생강이나 굵은 소금, 파, 새우젓 등은 하락세입니다. 양념 재료의 가격은 비교적 떨어지고 있지만 주재료는 여전히 평년보다 비싼 만큼 김장을 앞둔 소비자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비용은 그러면은 배추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서 좀 걱정이긴 한데. 농림식품부는 10월 말부터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하순부터는 무, 배추 그리고 시설 채소 공급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공급 예측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가격 안정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정부는 김장 재료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담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에 사랑을 가장한 범죄, 교제폭력의 민낯편이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올해 3분기 전문보도부문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방송기자클럽은 오늘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매년 늘어나는 교제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고발하고 여러 전문가의 견해와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해법을 모색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거야.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죠. 지금은 그때 여기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정산 주기를 20일로 팀앤 U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네요. 네, 이 티몬과 UMF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죠. 지난 7, 8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 유통법 개정 방안 내용입니다. 피해를 키운 핵심 문제로 꼽혔던 게 바로 긴 정산 주기였거든요. 이 정산 주기가 단축된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고요. 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날부터 20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는 티몬과 UMF 같은 경우에는 정산 주기가 최장 2달에 달했거든요. 이렇게 주기가 길다 보니까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 자금을 유용할 위험성이 좀 커졌었고요. 또 오픈마켓에 물건을 납품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대금을 빨리 받지 못하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50일 있다 결제된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죠. 결국 긴 정산 주기가 피해를 키웠다라는 지적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숙박이나 공연 등 이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대금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정산 주기가 길어서 운용자가 자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해결책도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 대금이 정산에만 쓰이도록 이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 플랫폼이 직접 대금을 관리한다면 이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예치된 이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이 예치금 비율을 100%로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 돈이 다 이 사업 자금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오늘 발표된 방안은 이게 법 개정 법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법 개정에 담길 내용을 좀 제시를 했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를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 방식의 중요 내용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거거든요. 이 법안이 공포되면 1년 유예 기간을 둬서 사업자들이 바뀐 방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개정안은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이 중개거래 규모, 즉 판매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해결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료 숙박권 당첨 믿었다가 결제 피해 급증. 네, 무료로 숙박권 준다고 했다가 결국 돈을 청구한 건가요? 네, 혹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벤트 당첨됐습니다는 전화 너무 많이 받죠. 그런 전화가 되게 빈번하게 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뭐 무료로 당첨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첨 중에서도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1년 뒤에는 전액 모두 돌려준다면서 리조트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건데요. 한 피해자는 이런 말에 속아서 계약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판매한 게 바로 유사 콘도 회원권인데요. 대형 리조트에서 분양하는 정식 회원권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와 달리 작은 리조트나 펜션과 연계된 장기 숙박 이용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백만 원만 내면 전국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가입을 유도한 겁니다. 네, 이 광고에 당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을 유도한 뒤에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이 중도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피해 건만 500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58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만 105건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성별로 보면 남성이 70%가 넘어서 대부분이었고요. 연령대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번은 어떻게 알았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전화 많이 받는데 그럼 피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그런 전화가 오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응대하지 말라고 이제 소비자원도 당부를 했거든요. 예. 이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홍보 체험단 선정 같은 광고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말에 넘어가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14일 안에 이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하기가 좋다고 또 조언했습니다. 네. 엄벌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7억 집 팔고 14억 집으로 매수세 주도한 갈아타기.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말하는 겁니까? 네, 올해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이 구체적으로 서울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산 사람의 63%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기로 사들인 주택의 평균 가격은 14억 원 정도였고요. 예. 기존 부동산 처분액은 7억 원이었거든요. 이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래가 이제 집중된 곳이 주로 마포와 양천구, 성동구였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7억짜리 집 팔고 14억 집으로 갈아탔다는 건데 이 2배가 넘는 이 차액은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출처도 한번 준비를 예. 해봤거든요. 이게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은 거의 5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을 팔아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대출금 5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예. 금리가 여전히 높은 걸 고려하면 무리해서라도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지난달부터 사실상 대출 한도를 죄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예, 있잖아요. 예. 이것과 별개로 은행권에서도 대출 문턱을 여러 방식으로 높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한풀 꺾이긴 했고 예. 거래도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숨고르기라면 숨고르기 끝나면 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그래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예.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도 때문에 이 관망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예. 대부분의 이 평가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시중은행 금리는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금리가 좀 내린다면 예. 다시 이 매수 심리가 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재계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게이단레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31회 한일 재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핵심 공정의 하나인 암벽 공사를 착공 37개월 만에 공기 지연 없이 준공했습니다. 길이 1,750m, 폭 40m의 암벽 건설을 위해 길이 50m의 강관 타일 1,700여 개를 항타하고 13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대우건설이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술 인력을 새로 채용합니다. 내년 2월 발표되는 최종 합격자는 새로 짓고 있는 의왕연구소 연구동에서 샘플 제작과 품질 관리, 개발 장비 유지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기 여주에서 다양한 농특산물을 임금께 바치던 역사와 옛 나루터를 재현하는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여주 오곡나루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다양한 전통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는 사물놀이와 굿놀이 같은 다양한 전통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즐기려는 관객들로 이곳은 북적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진 스님의 공연도 펼쳐져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주의 농산물을 즐길 수 있는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잔치마당에서는 120kg의 여주쌀로 가마솥밥을 지어 오곡 비빔밥을 먹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곡마당에서는 초대형 장작불 군고구마 통에 고구마를 구워 먹는 군고구마 기네스가 진행됐습니다. 나루마당에서는 남한강 위에서 달빛 보트를 타며 추억을 만들고 낙화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농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정겨운 가을 나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오곡나루 축제 현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단독 면담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1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1일 오후 4시 반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변인실이 전해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3원까지 치솟은 뒤 하락폭을 줄여서 1,37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3분기에도 3%대 성장을 할 거란 기대감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강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 아닌 가을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서울에도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밖에 중부지방에 호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동에는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동쪽 지방과 충청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에 내륙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4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의 바람도 강한 가운데 특히 해상과 해안가 안전이 비상입니다.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도로를 지나는 것도 피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새벽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서울 등 대부분 내륙에서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밤사이 기온은 더욱 내려가서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북부 내륙에는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말과 휴일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